네. 공개 강의 8장 찍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에 피하고 내재 파생 상품 설명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서브노트를 보시면은 186 페이지입니다. 186 페이지 서브노트 186 페이지. 거기 펴시면요. 이거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에 피하고 나오는데 여기를 요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재 파생 상품 나옵니다. 요거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우리 고급회에서 설명해 드려야 될 거 다 설명하는 겁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보세요. 이거 공개 강의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이해 안 되시면 한 번씩 확인하시고. 자, 책에 밑줄 치면은 838 페이지는 838. 8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제목이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에 피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하실 때 해외 사업장 순투자란 말 이제 많이 들어봤지. 해외 사업장 순투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외 사업장 순투자란 단어를 볼 때마다 그냥 해외에 해외에 종속기업 있다? 뭐 이런 느낌이야. 해외 사업장 순투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에 종속기업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 투자 주식, 그 외국의 종속기업에 투자 주식을 들고 있는 걸 순투자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그런데 우리가 관계기업 주식 배울 때도 그러니까 우리 그 지분법 관계기업 투자 배울 때 그런 거 기억나? 관계기업 투자가 그 피투자 회사가 순자산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 가지고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이 나서 관계기업 투자가 0, 0, 0, 0이 되면 자산은 0 이하로 못 가기 때문에 관투가 0 되고 끝. 더 이상 지분법 손실은 못 잡는다. 공부했다 우리. 근데 그때 무슨 말이 있었어? 만약에 그 관계기업 투자주 말고 순투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했을 때 그 순투자 일부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저거지. 장기대여금. 우리가 회수할 계획 없고 단지기한테 자금 지원하려고 돈 준 거, 장기 대여금. 대표적으로 순투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였고, 만약에 매출 채권이나 담보부 대여금은 안 된다. 그런 거는 순투자 아니다라고 나왔었다 우리. 관계기업 투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 그럴 때도 이 순투자란 말 나왔거든. 똑같은 얘기야.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식 이외에 순투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건 단골 메뉴가 저거야. 장기 대여금. 자, 옆으로 좀 가보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838 페이지 봐. 838 페이지 보시면 밑에서부터 그 위에 그 8.1 제목 밑에 문단이 3개 있는데 거기 읽어볼게. 그냥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해외 사업장이란 보고기업과 밑줄 치지 마. 거기는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의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지점을 말하며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란 종속기업 등 해외 사업장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에 대한 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주식을 말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내가 투자 주식 들고 있는 걸 순투자라고 하는데 좀 더 읽어보자.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 외화로 투자를 한 경우 이는 지분 투자에 해당하며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외화 환산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기업이 해외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 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 항목이 있다면 보고기간 말에 외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더 읽어. 그런데 해외 사업장과 관련된 화폐성 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그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나 다름없다. 여러분, 지금 읽은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 대여금이라고 메모해. 장기 대여금. 좀 더 읽으면 예를 들어 기능통화가 원화인 한국의 갑회사가 해외 사업장인 미국 현지 법인에 $1,000를 출자
했으며 추가로 100달러를 대여했다고 하자. 그런데 갑회사가 대여금 100달러를 회수할 계획이 없고 회수할 가능성도 낮다면 대여의 실질이 출자와 동일하므로 지분 출자 1000달러뿐만 아니라 대여금 100달러도 해외 사업장 순투자로 본다. 지금 여러분 읽었을 때 1000달러 주식 산 건 투자 주식이고요. 100달러는 저거거든. 대여금인데 그걸 순투자의 일부로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문장이 요번에 2024년도에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이걸 쓰라고 냈다. 순투자의 일부로 본다는 건 어떤 경우냐? 어떤 말을 써야 되냐? 지금 읽은 거에서 미래 결제할 계획이 없고 이 대여금에 대해서 결제받을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낮다. 이 말을 답안지에 적어야 되는 걸 이번에 냈어. 약수령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읽은 게 2024년 2차 시험에 약수령으로 2차 시험에 나왔다. 회계사. 다음 페이지 8.2란 제목. 이거 잘 나오는 거야. 해외 사업장 순투자의 환산이라고 돼 있지. 거기 밑줄 칠게.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지배기업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경우에는 제6장 2.2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 재무제표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했던 해외 사업장 순투자로 볼 수 있는 화폐성 항목에 대한 외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하는 연결, 조정, 분계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그 말이 이거야. 요거 밑에 거 요거 잘 나온다. 읽어. 서브노트에 여러분들 186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장기 대여금은요 화폐성이니까 외화 환산을 해야 돼요. 외화 환산하면 환산 손익이 NI로 갑니다. 대여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외 사업장 순투자로 보게 되면요 연결할 때 이 NI로 개별 장부에 잡았던 환산 손익을 OCI로 바꿔야 된다. 잘 나와. 이거 1차 시험에도 나왔고요. 2차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 책에는 요거 관련해서 그 박스에 분계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분계는 여러분이 예시되어 있는 거 참조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라는 주제로 들어갈 건데 840페이지입니다. 840페이지. 예사번 있는데 그 예사번 갖고 설명할 건데요. 그 바로 위에 좀 읽어보자. 바로 위에 세 줄.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란 해외 사업장의 순자산을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사번 있다. 예사번에 상황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갑회사가 1000달러를 차입해서 미국의 현지법인 을회사에게 1000달러를 대여했다. 대여금. 상황 2번, 갑회사가 1000달러를 차입해서 현지법인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주식 샀다는 얘기야. 주식. 중소기업 주식을 샀다. 상황 3번, 갑회사가 1000달러 차입해서 미국 현지법인에 을회사에게 대여했는데 이게 해외 사업장 순투자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 세 가지 상황별로 갑회사가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에 환산했을 때 NI에 영향을 미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야. 다음 페이지. 상황 1번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지배기업은 별도 재무제표에 외화차입금. 여러분 대답하세요. 외화차입금이 화폐성이야 비화폐성이야? 외화차입금은 화폐성이다. 화폐성이니까 기말에 환율 변동을 환산을 해서 환산 손익이 NI로 간다. 적혀 있어 거기. 자, 종속기업 재무제표인데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외환 차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아, 그렇지. 그리고 얘가 지금 지배기업이 차입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있다. 대여금. 대여금이 있는데 그 대여금이 해외 사업장 순투자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대여금이 화폐성이거든. 대여금도 화폐성이니까 환산해서 환산손익 NI야. 그러면 대여금과 차입금의 환산손익이 각각 발생하지. 그러면 어때? 둘 다 NI니까 회계불일치가 안 생겨.
회계 불일치가 안 생긴다고. 다시 한번 지배기업이 외화 차입금을 차입했지. 걔도 화폐성이야. 그걸 대여했지 종속기업한테. 대여금. 걔도 화폐성이야. 둘 다 환산손익이 NI로 가. 그러면 둘 다 NI로 가니까 일치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불일치가 발생 안 해. 그게 이 상황 1번이야. 얘는 그래서 해지 어카운팅이 필요가 없어. 해지 어카운팅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그 외화 차입금에 대해서. 그런데 상황 2번을 보자. 상황 2번은 그림이 나와 있다 거기 책에 841페이지에. 그게 서브노트에도 있거든. 요 그림이야. 요 그림. 보면서 정리해. 자, 지배기업이 이거 뭐지? 달러 차입에서 그 돈으로 종속기업 주식 사서 주식. 그러면 종속기업 주식은 말이야 화폐성이 아니야. 화폐성이 아니니까 이거 외환산을 못해. 외환산을 못하고 외화차입금만 화폐성이니까 환산해서 NI로 가는 거야. NI. 그런데 일로 왔을 때 달러화 표시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하면 얘 재무제표 환산하면 대차 안 맞지. 종속기업 재무제표 합치기 위해서 한 번에 재무제표를 다 환산하면 대차가 안 맞잖아. 대차 안 맞는 거 우리 외환 차이로 잡지. 외환 차이. 근데 이게 OCI라고 해요. OCI. NI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연결했을 때 이 외화 차입금에 대해서 얘만 환율 변동을 환산했으니까 외화 차입금의 환율 변동 손익 얘만 연결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련해서 반대쪽에서는 NI 건드리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 메모할래? 회계 불일치가 발생해요. 메모 여기다가 회계 불일치 요 칸에다가 회계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메모해. 회계 불일치. 그래서 회계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해지 어카운팅을 지정했을 때 외화 차입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하면 이 외화 차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해외 사업자 수도 위험회피는 회계 처리 방식이 현금 흐름 위험회피 방식과 동일하게 하거든. 현금 흐름 위험회피 방식과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위험회피 효과적인 것까지는 외화 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환 차이를 효과적인 것까지는 NI가 아니라 OCI로 잡고 효과적이지 않은 건 NI로 가겠다라는 회계 처리. 이게 이제 해외 사업장 투자 위험회피를 지정한 거거든. 여러분 말로 해서 잘 모르겠지. 요거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예제 11번 있다. 책을 봐. 예제 11번 바로 설명할게. 예제 11번 보면 갑회사는 X1년 초에 100달러 차입해서 이를 모두 미국 현지 법인인 을회사에 출자해서 지분 100% 취득했다. 주식 샀다는 얘기야. 환율자료 나와 있고 갑회사와 을회사는 단기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다. 외환 차이 10,000원은 외화 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손실이다. 자, 갑회사 거 보시면 외화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외화 차입금 기말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 10,000원 발생한 게 손익계산서에 적혀 있어. NI 건드렸고 을회사 재무제표는 달러로 돼 있지. 자, 물음 보자. 물음 1번에서 을회사 재무제표를 원화로 다 한 번에 바꿔라. 이거 여러분 배웠다. 이 재무제표 한 번에 환산하는 거 배웠어. 옆에 해답 봐. 해답 1번 보시면 어떻게 환산하는 거야? 대답해. 수익과 비용은 출자가 거기 명시했지. 평균 환율 곱하라고. 평균 환율 곱했고 자산부채는 기말환율 곱했지.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 곱했고 나머진 대차 맞췄지. 그 단기 순이익이 NI인데 그 NI니까 평균 환율 곱한 거야. 20달러. 그랬더니 대차가 안 맞아. 이때 재무제표 대차 안 맞으면 저거 잡는다. OCI. 그래서 1,800원 OCI가 잡혔어. 자, 밑에 물음 2번으로 가자. 물음 2번은 연결하라고 돼 있는데 얘는 복잡한 게 없어서 투자자본 상계제거만 하면 돼. 투자자본 상계제거. 그게 끝이야. 그랬을 때 연결 만들고 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연결 손익계산서에 잘 들어봐. 외화 차입금. 여기다 적을게. 연결 손익계산서에 외화 차입금에 대한 외화 환산 손실이 마이너스 10,000원만큼
저게 잡혀 있어. NI 잡혀 있는데 그 외화 표시 그 재무제 환산했을 때 외환 차이, 외환 차이라고 하는 게 OCI로 잡혀 있는데 그게 얼마 잡혀 있냐면 1,800원. 1,800원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는 NI고 하나는 OCI니까 이게 불일치가 발생해. 그래서 물음 3번을 보자. 물음 3번에서 물음 2에서 갑회사가 외화 차입금을 해외 사업장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 이걸 수단으로 지정하면 이거 달러로 돈 빌려서 이걸로 인해서 투자했으니까 이걸 수단으로 지정해서 회계 일치가 되도록 해지 어카운팅 하겠다 그런 거야. 그러면 846페이지 봐. 3번 답에서 분계 어떻게 하냐면 요 10,000원 보이지? 10,000원. 이게 위험회피 효과적이냐? 이게 위험이야. 이게 위험인데 이걸 커버하지. 그리고 부족하지. 언더했지니까 전액 다 효과적이야. 전액 다 효과적이면 NI로 가던 걸 OCI로 바꾸는 거야. 거기 해답 보시면 요 10,000원만큼 NI를 차변에 OCI로 바꾸는 분계가 돼 있지. 그 분계 밑으로 가면 연결 재무제표에 마지막을 볼까? 마지막에 OCI가 두 개 있다. OCI가 요 1,800원 말고 요 10,000원이 OCI로 바뀌어서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회계 일치 좀 불일치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회계 처리 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제를 확인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예제를 확인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외화 차입금에서만 환산 손익이 NI 건드렸을 때 이쪽은 환산했을 때 OCI 건드렸으니까 불일치 발생하지. 그거를 해지 어카운팅 해외 사업장 순자 위험회피라면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 그럼 밑줄로 한번 또 칠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843페이지 봐. 843페이지. 밑에서부터 몇째 줄이야? 6번째 줄. 거기 다 밑줄 쳐. 읽을게요. 해외 사업장 순자 위험회피 경우에는 수단 손익을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유사한 회계 처리한다. 즉 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OCI로 잡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NI로 인식한다. 외환상 적립금 누적액은 해외 사업장 처분하거나 일부 처분할 때 OCI에서 NI로 재분류한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이 OCI는 리사이클링 하는 거야. 그렇게 적혀 있지. 잘 정리하면 돼. 끝났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자, 여러분들 서브노트 보시면 요거 나와 있지. 요거 다음에 요거 나와 있다.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달러 차입했지. 1,000달러 차입했는데 1,000달러 차입했는데 상황 3번이야. 아까 봤던 상황 3번. 달러 차입했는데 그 돈 가지고 대여금. 이번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대여금이야. 대여금이니까 화폐성이거든. 근데 해외 사업자 순투자에 해당하니까 이게 개별 장부에서는 차입금도 환산을 NI로 하고요. 환산 손익 NI. 대여금도 환산 손익 NI거든. 근데 연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환산 손익 NI를 OCI로 바꿔버리는 거든 우리가.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순투자 일부러 오니까 이런 작업을 하니까 이게 이쪽이랑 또 불일치가 생겨. 요 차입금만 환산 손익 NI가 되니까 또 불일치가 돼. 여기에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로서 차입금에 대해서 해지를 걸면 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산 손익을 NI에서 효과적인 것까지는 OCI로 바꾸는 그런 작업. 그게 써 있는 거야. 여러분 읽으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외 사업장 순투자 얘기 다 해드렸고요. 서브노트 보세요. 서브노트 187페이지 이거 맨 밑에 제가 적어드린 거 있다. 동그라미 1, 2, 3 읽어라 지금. 서브노트 18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제가 적어드린 거 읽어. 자, 여기까지 해서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내재 파생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재 파생 상품 서브노트에는 188페이지 확인하세요. 188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책은 어딘지 보겠습니다. 책은 776페이지. 776페이지. 그 1.5의 내재 파생 상품. 자, 밑줄 칠게요. 책을 밑줄 쳐요. 책. 가로 1번. 내재 파생 상품 의의인데 여러분 앞으로 내재 파생 상품을 정리할 때마다 저거 떠올리세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중급회계 때 배운 거야.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일반사채. 주계약이 사채인데 사채. 일반사채. 거기에다가 전환권이라는 콜옵션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콜옵션이 내재 파생 상품입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세 번째 줄. 전환사채나 주가 연동 예금 등과 같이 주계약에 파생 상품이 결합된 금융상품을 복합계약이라고 하며 복합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파생 상품을 내재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중급회계 배울 때는 이 전환사채를 발행자 입장에서 공부했고요. 지금 정리하는 건 투자자. 이 전환사채를 투자했을 때 그 주계약이 있고 거기 붙어 있는 내재 파생 상품이 있는 거. 이걸 복합계약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옆으로 가시면 밑으로 갈까? 밑으로 가시면 776 밑에서 네 번째 줄이야. 읽어볼게요. 밑줄 쳐봐. 특정 금융상품에 부과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부채와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 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본다까지 밑줄 쳐놓으면 되고요. 옆으로 가시면 그림 3번 있거든. 그게 서브노트에도 이렇게 있을 거야. 요 그림. 자, 요 그림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주계약과 내재 파생상품이 있는 복합계약에 투자했을 때 잘 들어. 주계약이 기준서 1109호의 적용 범위냐? 여러분 전환사채는 사채가 금융상품 기준서 적용 대상이니까 전환사채 경우에 여기야. 예스에 걸리면 어떻게 돼 있어? 복합계약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처리해. 다시 말해서 내재 파생상품을 발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급회계 배울 때 여러분들 전환사채 배웠지. 그거는 주계약이 사채기 때문에 그거는 요 1109호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전환사채는 내재 파생상품을 투자자 입장에서 발라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그냥 접근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말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게 아니요. 다시 말해서 주계약이 요게 아닐 때만 내재 파생상품을 분리할 거냐를 따지거든. 근데 이 분리 조건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여러분들 778페이지 봐. 책. 거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야. 끝에.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 파생 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해서 1109호에 따른 파생 상품을 회계 처리한다고 돼 있지. 그 밑에 파란색 박스 세 가지 조건이 있지. 그게 이거야. 거기 세 가지가 이거야. 이거 세 가지가 이거. 근데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읽으면서 설명 들어. 첫 번째가 내재 파생 상품이 특성이 주계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계약에서 내재된 파생상 발라내야 될 거야. 발라내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서브노트에 그림 있다. 이게 잘라내려면 이게 주계약과 성격이 좀 달라서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돼야 이렇게 오려낼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면 발라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렇게 좀 발라낼 수 있게 구분이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요 조건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거 발라냈을 때 이게 파생 상품의 정의는 충족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파생 상품의 정의 세 가지가 뭐야? 두 개한 거다. 세 가지. 파생 상품 되려면 세 가지. 우리 배웠던 첫 번째 기초 변수. 두 번째 뭐야? 최초의 투자 금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조금만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이 뭐야? 미래 결제. 그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래야 파생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거니까. 마지막은 이 전체 주계약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면서 평가손익이 NI로 가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린 파생을 발라내면
파생상품 기본적으로 페어밸류 PL이거든. 페어밸류 PL은 공정한 주주평가에서 평가중 NI로 가는 건데 그러려고 발라내는 건데 이거 자체가 전체가 다 페어밸류 PL이었다면 굳이 발라낼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 쓰라고 낼 수 있다 시험에 요 세 가지가 모두 만족했을 때 우리는 내재된 파생상품 발라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러면 다 정리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는 내재된 파생 상품이 있는 계약을 투자했을 때 복합계약으로 그 주계약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발라내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는 발라낼 건데 이 조건 만족해야 돼. 이 조건 만족해야 분리해낼 거고 만족 못하면 분리 안 한다. 분리 안 한다. 만족 못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끝났고요. 요 정도 알면 돼요, 여러분. 책에 밑줄 치겠습니다. 779페이지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 발행자의 복합계약과 복합금융상품 구분이라고 돼 있지. 자, 밑줄 치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복합금융상품이란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합금융상품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계속 발행자 입장에서만 발행했을 때 부채도 잡히고 자본도 잡히고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동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발행자 입장에서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부른다고 기억하면 돼. 알았지? 넘깁니다. 780페이지 보시면 780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이 경우 전환사채 부채 요소와 주식소나 옵션이 모두 부채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금융상품은 주계약에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복합계약에 해당된다라고 밑줄 쳤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급회계 배울 때 전환사채가 전환권이 들어있는 발행자 입장에서 그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려면 주식의 수량이 확정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급회계 책에 배울 때 전부 다 전환 조건을 보면 주식의 수량이 확정돼 있었다. 확정돼 있으면 전환권 대가가 자본이니까 발행자 입장에서 전환사채 발행하면 부채 요소가 있고 전환권 대가가 자본, 잉여금으로 잡히니까 그게 바로 복합 금융상품이었는데 만약에 전환 조건이 리픽싱 되는 조건이라서 주식의 수량이 변동 가능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 리픽싱 조건이 있을 때는 주식의 수량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환권 대가를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금융 부채 전환권 대가를 금융 부채로 잡아야 돼. 그러면 주계약인 발행 사채도 부채고 부채 요소 전환권 대가도 부채가 되니까 이거는 복합 금융 상품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부채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 계약 다른 말로 뭐 복합 상품 뭐 이렇게 좀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으로 가시면 맨 밑에 표사본이 있다. 그 표사본에 정리가 돼 있는 게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인데 그렇게 말로만 정리가 좀 되어 계시면 이건 용어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말 문제 만났을 때 그리고 읽었을 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좀 알아먹으면 뭐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고급회계 8장에서 여러분들 좀 공개 강의로서 여러분 나중에 좀 2차 시험에 대비할 때 해야 될 것들을 촬영해 드렸는데 이 강의 들은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뭐 본 강의 종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셔서 여러분 진짜 도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저는 그게 큰 보람이고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저 찾아와서 합격수기 써주시면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니까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받았다고 나중에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싶으면 합격하신 다음에 꼭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 합격수기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